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육아 전쟁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지내는 30대 육아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들에게서 해방되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이혼을 했는데 제가 아이까지 품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셨어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여서 남편의 대전 본가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살고 있었죠. 남편은 시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둘은 각각 서울에서 지내면서 남편은 일반 직장 생활을, 시동생은 경찰 공무원을 하며 독립하여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고 시누이는 백수였죠. 그 가정사를 다 알고 나서 남편의 대전 본가로 갔는데 생각보다도 더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생선을 파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는 상당히 좁은 집이었어요. 대전에 오기 전 남편이 집을 보여주는 게 창피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서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게다가 빚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결혼에 큰 걸림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해서 열심히 갚아 나가는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갈치조림을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덕분에 식사를 맛있게 먹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저의 남동생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빠는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서울에서 설렁탕집 운영을, 남동생은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워하는 말이 확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경비하시면 돈도 얼마 안 되실 텐데 그거 뭐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버나? 그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왜 하신대? 다른 일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아, 네. 옛날에는 다른 일도 하셨었는데 지금 경비 일이 제일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큰돈은 못 벌어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즐겁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그렇구나. 뭐 암튼 근데 그럼 아버지가 경비를 하시는 정도면 너희도 별로 잘 사는 편은 아니겠구나. 아휴, 이거 뭐 양쪽 다 거짓골이니? 어느 곳 한쪽이라도 좋아야 균형이 맞는 건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초면에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 상하려고 하던 찰나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언니도 우리 오빠한테 듣기론 중소기업 다닌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도 못 버는 것 아니에요? 장남이 장가 잘 가서 우리 집 기둥 되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언니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짐을 덜려고 결혼하는 건지 아님 짐을 더 가지려고 결혼을 하는 건지 난 우리 오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저를 내리까는 시누이를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반격을 하려던 찰나에 제 편이 짜잔 하고 나타났죠. 야,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였게? 니네 옳게 될 사람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게다가 넌 아예 돈도 못 버는 백수 주제. 뭐가 잘나서 월급이 적다만 타고 있냐? 엄마. 그리고 엄마도 정말 말씀 못되게 하시네요. 우리 집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사정은 봐줄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 부모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 하나 없이 매일매일 책임감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엄마는요? 아빠 돌아가시고 겨우 생선 장사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지겹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물론 힘든 건 알지만 남들도 다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엄마랑 우리 집만 유별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서운하게 했단 봐요. 나 다신 이 집에 안 올 거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물쭈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어요. 그렇게 첫 만남에서 실망스럽고 아쉬운 모습을 보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단단히 주의를 줬는지 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기분 좋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시댁은 워낙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 보태준 돈이 따로 있진 않았어요. 대신 저희 친정에서 3천만 원을 해주셔서 저랑 남편이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식도 올리고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대출을 끼고 산 집이었지만 저희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어요. 그 이후 시작된 결혼 생활에서 저는 신혼 생활을 보내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경사가 났다며 양가에서도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몰라요. 저도 남편도 신혼을 다 즐기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돼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큰 선물이었기에 행복한 것이 더 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뱃속의 아이를 아껴주며 그렇게 잘 품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는 큰 시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7개월째 되던 해 외출할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건물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정말 말도 못할 큰 시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유산이라는 큰일이었는데요. 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긴 했지만 아이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 유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꺽꺽 눈물을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안 돼요. 우리 아이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7개월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우리 아기 안 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저를 보며 제 옆에 있던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도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겨우 저를 말리고 진정시킨 뒤에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화였습니다. 그 당시 시댁은 여전히 대전에 있었고 저희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그 먼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저는 그게 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딱 들려오는 소리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야, 내 손주 살려내. 내 손주 살려내라고. 네가 감히 내 손주를 잡아먹어? 어? 엘리베이터나 타고 다닐 것이지. 왜 계단으로 다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아님 차라리 집 밖으로 나오질 말든가. 왜 쓸데없이 싸돌아댕겨서는 내 손주 잡아먹냔 말이야. 이제 어쩔 거야? 저는 그 당시에 마음을 겨우 다스리고 있었던 터였는데 당연히 위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되려 자신의 손주를 잡아먹었다며 폭언을 해와서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는 마침 친정엄마가 일을 뺄 수가 없어 남편에게 저를 맡기고는 일을 하러 간 상황이었고
남편만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으며 저를 위해 또 화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오히려 참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도 힘든 게 저예요. 지금 제 상태가 괜찮아 보이세요? 어머님한텐 손주지만 저한텐 자식이었어요. 그것도 처음으로 저한테 찾아온 선물이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줄 아세요? 아시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화를 다 토해내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큰 눈물을 쏟았어요. 근데 참 우리 시어머니 독종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쩌셨는지 아세요? 아마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네가 죽지 그랬냐? 어? 내 손주 냅두고 네가 죽지 그랬어. 차라리 그러지 그랬냐고. 하여간에 뭘 잘했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그것도 눈 동그랗게 뜨고. 네가 지금 아직 힘이 남아도니까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앉아있지 원. 네가 지금 그게 힘든 사람 태도냐? 어? 아이고 불쌍한 내 손주. 불쌍한 내 손주. 그냥 내 손주만 아깝지 내 손주만 아깝게 됐어. 아이고. 시어머니는 울부짖는 저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비아냥거렸고 결국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고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해주고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이 저를 비난하고 되려 저보고 죽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겨우 추스렸던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꼈고 이것을 없애는데 긴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저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유산 당시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남편이 여전히 저의 편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병원에서는 절 위로해주고 절 위해서 시어머니를 내쫓아준 것을 끝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처음부터 변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부터 나온 뒤에 이전에 없었던 행동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는 그게 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장을 보러 외출을 하는 등 밖에 일만 보러 나가면 30분꼴로 전화를 하며 위치를 확인하고 제가 무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다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랬던 적이 없었기에 저는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 이러나 싶어서 다 받아주었었죠.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남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검사받고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외출할 때면 항상 사진을 찍어 보내라. 친구를 만나면 같이 있는 친구랑 영상통화를 해봐라 등등 무리한 요구들을 하곤 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들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상황들이 의무가 되고 연달아 이어지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바뀌라고? 오늘 집에 언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어디로 장 보러 간 건데? 아,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걸로 좀 해 먹어볼까 싶어서 장 이것저것 더 제대로 보려고 집 앞 슈퍼 말고 우리 자주 이용하는 큰 마트로 나왔어. 친구 차 타고 같이 온 거라 얼른 사가지고 들어갈게. 빨리 와. 나간 지가 30분이 지났는데 왜 연락도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게 만들어. 빨리 들어와. 그리고 친구 누구? 지수 만났어. 왜 전에 나랑 친한 동창이 집 근처로 이사 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친구야. 둘이 같이 있는 거 장 보고 있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봐. 뭐? 왜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래? 당신 정말 요즘 왜 그래?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마음도 다 추스렸고 지금 기분 좋게 나와 있는 거니까 당신 얼른 일해.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전화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매번 이렇게 나 CCTV처럼 감시하는 거 조금씩 힘들어지고 지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놔둬, 여보. 아, 됐고. 빨리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하라면 좀 하라는 대로 해. 왜 자꾸 그렇게 사람 말에 토를 달아?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다고 이렇게 개기냐? 지금 내가 우스워 너? 뭐라고? 당신 왜 이래? 내가 알던 내 남편 맞아? 갑자기 왜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 내가 괜찮다면 된 거지.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날 달달 볶는 건데. 사진 받아서 뭐하니? 당신, 그거 다 나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 그냥 당신 정말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나 못 보내. 아니, 안 보내. 그런 줄 알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알아서 집에 있던지 아님 나가서 사 먹던지 해. 오늘 나는 당신이랑 저녁 같이 못 먹겠어. 저는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이게 저를 걱정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의 화에 너무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끝까지 반항하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고 그 뒤로 화가 난 마음에 전화를 끊은 뒤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남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긴 했지만 친구와는 장보러 이미 나간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마트에서 천천히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누군가가 제 팔을 확 잡아채는 게 느껴졌고 그건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었던 거예요. 아, 왜 이래? 당신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냐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따위로 전화 끊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내가 너 찾느라고 지금 여기 마트를 얼마나 뒤졌는지 알아? 그 사진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반항하는 건데? 뭐? 당신 정말 미친 거야? 됐어. 여기 친구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결국 그날 친구를 먼저 빨리 보내고 남편과 집으로 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동안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정말 아니었어? 왜 그렇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건데? 내가 처음에는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요즘은 솔직히 정말 숨 막혀. 앞뒤 출구 없이 그냥 다 당신한테 감시당하면서 사는 기분이라고. 뭐? 감시? 넌 진짜 모르겠어? 네가 내 자식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마음 편히 돌아다니고 마음 편히 산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둘째 가지려면 너 행동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 생각 못 해봤어? 그렇게 싸돌아 댕기다가 애도 유산시켜 놓고 지금 너는 하루하루 외출이 되냐? 어? 내 딴에는 너 둘째 만들 상태 만들어준다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그럼 내가 우리 아기 보내놓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뭐야? 난 그럼 유산했으니까 평생 집안에만 갇혀서 둘째, 셋째 애만 가져 하는 거니?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심보야? 나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마음고생했어. 그리고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도 사죄했고, 그날 그렇게 사고가 난 건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우리 집 대출금 문제 때문에 은행 볼일 갔다가 거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갔고,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딘 거라고. 내가 뭐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나도 그때 충분히 우리 아이 지킨다고 집에 머물고 있었고 가끔 한두 번 바람 쐬러 나간 게 전부야. 당신이 나 임신하자마자 몸 챙겨야 된다고 직장도 그만두라고 해서 다 그만뒀어.
남들은 애 낳기 직전까지 일 다니고 다 해. 그런데도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것뿐인 거야? 당신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저는 남편의 이기적인 소리에 그동안 저도 속 안에 쌓아놓았던 감정을 다 폭발시켜 이야기를 해버렸고,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조금은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살짝 수그러들더라고요. 알았어. 미안해. 이번 건은 내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당신도 고생했지. 근데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얼마나 기뻤는데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그걸 당신이 다 망쳐버린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정말 똑같다. 똑같이 이기적이야. 당신들도 힘들었겠지만 난 7개월 동안 직접 애를 품은 사람인데 나만큼 힘들었을까? 정말 당신도 너무하다, 너무해. 저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그 뒤로 저희는 냉전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은 저의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는 딱 그냥 거기까지였는지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처증처럼 저를 감시하던 건 더 안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산 전까지는 엄청나게 가정적이었던 사람이 그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더니 가정에 소홀해지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다시 투닥거리며 싸우며 지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유산 이후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은 저와 남편이 열심히 서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방 2개짜리 집에서 3개짜리로 옮겨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집에 다시 경사가 났는데 그건 바로 또 한 번의 임신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유산한 이후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저는 또다시 일을 그만두고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서 아이를 지켜내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창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저희 시누이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어머, 언니, 우리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저 당분간 여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오빠는 언니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서 왜 얘기를 안 했대? 오빠 말로는 저기 구석에 있는 방 쓰면 된다던데요? 앞으로 저긴 제가 쓸 테니까 잘 부탁해요. 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그리고 저 방이 아가씨 방이라고 했다고요? 아, 그렇다고요. 이 언니가 속고만 살았나? 저는 황당한 소리에 정신회로가 확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누이가 와서 이 집에서 산다고 한 것도 황당했지만 남편이 시누이에게 준 방은 다름 아닌 우리 애기 방으로 꾸밀 생각으로 냅둔 방이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집에 아가씨가 와서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상의한 적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애기 방으로 꾸밀 방에서 지내라고 했다며. 정말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맞아? 맞아. 어차피 뭐 애기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고 얘가 지금 격리로 다닌 회사가 혼자 살던 곳보다 더 가까워서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 얘 월급 꼴랑 25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월세만 해도 벌써 몇십만 원 깎인다잖아. 그래서 그 돈 아까워서 내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 그리고 여자 혼자 서울살이 하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 내 동생인데 당신 좀 어이없어 하는 것 같다? 이 상황이 안 내켜 설마? 안 내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바로 처리해버리는 게 어딨어. 나는 갑자기 아가씨가 찾아와서 깜짝 놀랐잖아.
아이, 내 동생인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냥 오면 되는 거지. 하여튼 앞으로는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방 좀 치워서 애 쉴 수 있게 좀 해.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 와중에 통화 소리가 다 들렸는지 신우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들었죠? 어쨌든 난 우리 오빠가 저기 쓰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씁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방인 양 들어가는 신우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신우이는 정말 하루하루가 가관이었어요. 신우이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한 번을 청소를 하는 법이 없었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었죠. 근데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저 몰래 제 가방을 쓴다거나 신발을 신고 나간다거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무개념적인 일들을 마구 해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차린 밥상을 함께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아가씨, 밥 다 먹었으면 오늘부터는 설거지 좀 하세요. 네? 제가 왜요? 제가 왜 설거지를 해요? 아가씨,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 청소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설거지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아가씨한테 밥 해달란 소리 안 해요. 그건 진짜 꿈도 안 꾸는데요. 본인이 먹은 밥은 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아가씨 옷 빨래도 앞으로는 아가씨가 다 하세요. 저는 못하니까. 제가 무슨 아가씨 가정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언제까지 뒷바라지 다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뱃속에 관리하기도 바쁘고 힘든 사람이니까 앞으로 아가씨 앞가림 뒷가림은 직접 하세요. 어머, 진짜 꼰대야 뭐야? 언니, 그렇게 내 빨래 해주고 밥 차려주고 하는 게 짜증났어요? 아주 그냥 내 얼굴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지냈대? 저는 정말 무개념으로 나오는 아가씨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더 어이없는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애한테 말이 왜 그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건데 그게 하기 싫어서 내 동생한테 떠넘기냐? 뭐? 떠넘겨? 그게 어떻게 떠넘기는 거야? 본인 할 일은 본인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내가 니네 가정부도 아니고 왜 자꾸 날 부려먹어? 당신도 똑같잖아. 당신도 집 쓰레기통을 한번 비우기를 해, 청소를 한번 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많아. 뭐? 이게 진짜? 너 또 나랑 지금 한판 하자는 거냐? 그래, 하자 해. 누가 못할 줄 알고? 내가 네 식모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네 동생이 내 옷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내 물건 몰래 몰래 함부로 쓰고 다니는 건 알고 있니?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런 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 쪼잔하게 왜 그래? 오, 그래? 내가 쪼잔해? 그래, 알았어. 내가 쪼잔한 건 줄 몰랐네. 알았어, 그럼. 나 더 이상 쪼잔하게 안 굴게. 대신 너네도 나한테 쪼잔하게 굴기만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가씨, 그동안 내가 쪼잔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요. 꼰대같이 군 것도 미안하고. 치, 뭐 이제라도 아니 다행이네요. 진짜 언니 그렇게 살지 마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진짜 촌스럽단 소리 들으니까. 저는 속도 없이 대답하는 신우이를 속으로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복수를 계획해서 이들에게 역지사지의 표본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이때부터는 일체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루하루 청소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옷이랑 가방, 액세서리들을 마음대로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나가서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신우이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루는 친구들이랑 한바탕 신나게 밥도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늦게까지 바람 쐬고 집에 들어가니 둘이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 꼴을 못 보는 제 남편은 저에게 막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남편의 말보다 앞서서 저한테 다가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옷이잖아. 이 귀걸이랑 가방도. 아니, 지금 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왜 남의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어머, 경우 없는 짓이라뇨. 진짜 아가씨 밴댕이세요, 혹시? 얼마 전까지 분명 제 물건 함부로 가져다 쓸 때는 제가 뭐라 했더니 가족끼리 나눠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나한테는 쪼잔하다 그러고 한참 사람 핀잔 줬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요? 네? 아니, 이건 다르잖아요. 언니한테 내 옷이 맞기나 해요? 언니는 임산부잖아요. 아가씨, 혹시 거울 안 봐요? 미안하지만 나 임신했어도 살찌는 체질이 아니라서 아가씨 옷 다 맞아요. 오히려 아가씨가 저보다 더 임산부 몸매인 거 알죠? 그래서 아가씨가 내 옷 입었던 것도 다 인부복으로 입으려고 일부러 펑퍼짐한 원피스 사놨던 거 모르고 아가씨가 가져다가 입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아가씨 개그우먼 한번 해봐요. 너무 웃기다. 뭐라고요? 이게 진짜? 뭐? 이게 진짜 뭐? 나 때리려고? 나한테 손만 대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신우이와 저의 대화를 듣던 남편은 안 되겠는지 신우이 편을 들면서 저한테 같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사람이 왜 그래? 요즘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왜 자꾸 밖으로 나돌아댕겨? 또 큰일 치르고 싶어서 그러냐, 너? 어? 밥도 안 해서 우리 둘이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거 안 보여? 뭐 이 꼰대 새끼야. 너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하는데? 뭐 나는 가정주부라 집안에서 니네 가정부 역할이나 해야 되냐? 근데 싫은데 어쩌냐? 미안한데 난 니네 가정부로 살기 싫어서 나도 이제부터 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해보니 남들은 아이 낳을 때까지 다 만삭 채워서 일하고 돈 버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닥쳐.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 확 들이받아버릴 테니까. 저는 이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을 해주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다시는 저를 못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이들은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을 알아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특히 시누이는 다시는 제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걸려서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렇게 고민을 한참 하던 중에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시동생은 이날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갔었는데 다들 잠들고 난 후에 남편과 둘이서 술을 마시며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서 소리는 안방까지 문만 열어놓으면 다 들렸기 때문에 저는 살짝 문만 열어놓고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형, 진짜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나 이러다 결혼 못할 것 같아. 지금 여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엄마한테 전에 4천만 원 빌려준 거 기억나지? 그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진짜 나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야, 좀 더 기다려봐. 엄마도 준비 중이겠지. 형도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진짜. 대화를 들어보니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무려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듯 했고, 오래전에 빌려주고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인 듯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에서 시동생이 가장 사람답고 인간답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동생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 그래도 동서도 좋은 사람이었는지 시동생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신혼살림을 차린 듯 했어요. 그때 집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저는 동서와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저도 남편 때문에 심란한 상황들이 계속되었고, 동서는 겪어보니 만만치 않은 이 집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동서가 한참 울면서 저한테 분을 토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형님,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어머님한테 4천만 원 빌려준 거 아시죠? 그거 다 대출 받아서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자도 원금도 하나도 주질 않으니까 제가 가서 빨리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버려서 우리 집 어제 한바탕 난리 났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지금 화나 있는 상태고 남편도 어머님한테 화나서 지금 아예 연 다 끊어버릴 거라고 난리 났어요. 아니, 정말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떼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 돈을 떼어먹냐고요. 혹시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지. 그게 어떻게 동서 잘못이야. 정말 너무하신다, 어머님. 시누이나 어머님이나 진짜 둘이 똑같아서 왜 남들한테 피해주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참 동서 일이 터지고 나서 집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신우이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우가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신우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들어보니 신우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나중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난 상황이었죠. 그러다 그 유부남의 본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사로 와서 깽판을 쳤고 그 결과로 신우이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 유부녀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남편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울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신우이를 혼내기는커녕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집 식구들의 막장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신우이가 내야 할 위자료 2천만 원을 다 대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여기에서는 뱃속에 아기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통장 내역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 어디로 빠진 건지까지 다 파악한 다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거 보이지? 2천만 원. 이거 아가씨 위자료로 쓴 거 맞지? 이걸 어떻게 안 거야 대체? 어떻게 알긴 금액 보면 빤하지. 어떻게 통장 내역이 그대로 뜨는데 이걸 속일 생각을 했니? 내가 통장 하나로 싹 모은다고 통장 정리 안 해봤으면 이거 그대로 숨기려고 그랬니? 어? 그럴 수도 있지.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을 못 차려? 그래, 나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당신이랑 나랑은 진짜 안 맞는다. 이혼해.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같이 살아? 다 필요 없고 이혼 서류 당신 앞으로 써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저는 남편에게 선언하고는 아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죠.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던 엄마는 결국 허리에 무리가 크게 왔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설렁탕 집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기는 어렵게 되어서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시기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하기로 했죠. 설렁탕 집을 인수받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한창 엄마와 함께 가게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이야, 너 여기 꽁꽁 숨어 있었냐? 숨어 있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찾으신 거고요? 그 사람한테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 이혼 소송 중인데. 아, 그래 알고 있어. 이혼 소송이야 뭐 안타깝게 됐고. 그래도 안사돈 아파서 네가 가게 봐주고 있다는 건 너네 남편이 알려줘서 찾아와 봤어. 너네 남편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 인간이 반성을 해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겠죠? 제발 그 인간한테 저희 친정집이고 여기 설렁탕집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좀 하세요. 아주 지겨우니까. 실제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이혼을 못하겠다며 친정집에 가 있는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제가 설렁탕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안 뒤로는 여기까지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와서 합세를 한 거였죠. 나는 다 필요 없고 나 돈 좀 빌려줘라. 5천만 원. 뭐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지금 저한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5천만 원만 빌려줘봐. 이 가게 놓고 하든지 아니면 너네 지금 사는 집 놓고 대출을 받아보든지 해서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어머니,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이네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야,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다고 하잖아. 내가 모르고 갯돈을 써버렸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마. 필요한 데가 있어서 갯돈으로 받아놓은 돈을 좀 썼는데 그게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돈 구할 데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고. 진짜 끝까지 어이가 없네요. 죄송하지만요. 저 어머니께 빌려드릴 돈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집도 저희 재산 분할해야 해서 대출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돈으로 아가씨 바람 피워서 물어준 이자료 2천만 원 해준 거 모르세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세요? 제발 어머니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남 등쳐먹으면서 사실 거예요? 어쨌든 전 이제 그쪽 집에는 10원 한 장 못 드려요. 오늘 들은 것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제발 이제 나가셔서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한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제가 다듬고 있던 대파를 들어올려 다짜고짜 제 면상을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네가 지금 날 우습게 알아도 한참 우습게 알지, 어? 네가 어떻게 그래? 이 나쁜 것 같으니라고. 이 싸가지 없는 거.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대파로 저를 여기저기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저지했고 어디서 나온 건지 배춧잎이 마구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정신 차리고 보니 주방에서 엄마가 다듬고 있던 겉절이용 배추를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야, 이게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때리고 난리야? 너한테는 1,000원도 아까워. 알아? 어디 감히 내 딸을 때려? 네가 맞고 정신 차리자. 어디 한번 제대로 맞고 정신 차려봐. 저희 엄마는 잘 다듬어진 배추를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걸로 저희 시어머니를 마구 때려댔어요.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던 시어머니가 한참 맞더니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가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꼴이 참 우습다고 하는 게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는 그나마 조금 회복되었던 허리가 다시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몸을 가누면서 때려댄 덕에 많이 힘들어하진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 이 집이 진절이 나게 싫어서 하루빨리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만행을 다 이야기를 했고 이때는 남편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느꼈는지 이혼을 순순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누이에게 보낸 돈과 이것저것 다 해서 저는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도 저에게 다 좋은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후 그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저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서 저의 삶을 쭉 이어서 살고 있었어요. 대신 잘 지내던 동서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왔는데요. 나중에 동서에게 들어보니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 분할로 5천만 원을 챙겨서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갚을 뿐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지금까지도 돈 한 푼 못 돌려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없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시동생에게 매일 찾아와서 제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다 내쫓고 지금은 완전히 독수공방으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도 그 뒤로는 다시 월세방을 혼자 얻어서 지내고 있는 듯 했고요. 참 그 집은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면 답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작에 그 집과 헤어진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저는 육아하랴 엄마와 함께 식당 운영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것이 조금 슬프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이 고맙고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아빠 몫까지 좋은 엄마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하고 소중한 게 맞다고 하지만 저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안으로만 굽는 팔이 얼마나 잘못 굽는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귀한 자식일수록 굴려서 키운다는 말을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바른 아이로, 올곧은 아이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저의 이 육아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제가 우리 아이를 옳은 판단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